올해 사실 격동 500년만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코너들은 사실 살짝 약간의 변화들이 있었죠. 네, 격동 500년은 이 녹음 시간이 바뀌었죠. 시간이 두 번째 저희가 주에 두 번째 하는 주에 네. 이제 네. 곽 작가님을 한 주라도 먼저 만나고 싶은 분들에게는 매우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목은 격동이지만 네, 네, 안정적입니다. 네 그렇죠. 최 팀장님이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서 네. 팀 격동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멋있었어요. 팀 네. 격동. 네, 그래서 저희 팀 격동은 이 어떤 개편의 어떤 풍파에 휘둘리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아서 지금 2020년 첫 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시작하기 전에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달에 말을 해놓는데 네, 우리가 오늘은 전달에 뭘 할지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바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 과학계의 최고 대표적인 과학자로 수십 년간 많이 언급이 되었던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업적이 무엇이냐 네, 하면 또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많았던 네, 한편으로는 좀 엉뚱한 잘못된 업적으로도 또 수십 년간 많이 알려지셨던 네, 네. 한국 과학계의 어떤 즐겨찾기 그런 느낌의 학자로 바로 우장춘 편. 오늘 우장춘 편을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네, 씨 없는 수박. 네, 이걸로 다 알고 있죠. 네.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보죠, 그게. 네. 오늘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광고 들으시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물곰 그립톡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이건 저희 이제 그 스티커입니다. 차량용 스티커인데요. 이거를 차에다 붙여놓으면 이제 뒤에서 과학하고 앉아있는 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저 차에게는 경적을 울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스티커. 아기가 타고 있어요. 옆에 붙어 있으면. 네, 그렇죠. 사이언스 피플 인사이드. 네.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고요. 둘 다 구매하셔서 둘 다 붙여도 되고 하나는 누구에게 나눠주셔도 되고 이 두 개를 아마 같이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구매 부탁드려요. 약간 모터사이클이나 이런 데는 좀 사이언스 피플 아웃사이드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그렇죠. 저희가 이거가 다 팔리고 나면 재판을 찍을 때는 모터사이클용 버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픈 뭐 이런 걸 붙여야 되지 않나요? 아웃사이드라기보다는 뭐 위에 앉아 있다고. 네네. 네. 일단은 첫 녹음이라서 약간 이용 기자님 감각이 약간 좀 저도 좀 안 들어온 듯한 네. 모터사이클 이렇게 안 하는 건데 뭐 자를까요 그냥? 하고 나서 어떻게 해서 살려보려다가 그럼 본격적으로 격동 500년 2020년 첫 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장춘 우장춘 1898년 4월 8일생이십니다. 저 사실 근데 우장춘 박사님 그 위인전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굉장히 전형적이고 내용 없는 위인전의 전형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고 어려서부터 효자였고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남들과는 달랐고 뭐 그래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굉장히 잘못된 위인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삶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진짜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격동 500년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게 파란만장하지는 않은데 진짜 파란만장한 분도 있으니까 일반인이라면 귀구하다, 놀랍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란만장하십니다. 이분 1898년생인데 보통 이 얘기하면서 뭐 이제 이 시기에 같은 시기에 태어난 한국의 뭐 유명한 인물들 뭐 이런 거 쭉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인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다 생략하기로 하고 이분의 출생에 대해서 좀 복잡한 사연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그래요? 네. 이것이 거의 인생의 말미까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의 출생을 이야기하려면 빠뜨리지 못하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한국 근현대사의 아주 굵직한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름 아닌 을미사변입니다. 네. 을미사변이 뭐죠? 그 명성황후 씨의 뭐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명성황후 씨의 사건이죠. 명성황후 씨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돌아가신 사건이죠. 네, 굉장히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좀 세밀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는 대로 이게
일본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궁궐에 침입해가지고 명성황후를 네. 시해한 하고 뭐 그 사체를 뭐 훼손한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을미년에 네네. 일어나서 굉장히 큰 놀랄 사건이었다. 그래서 네네. 변이었다. 그래서 을미사변이라고 하는데 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유는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뭐 그러니까 친일파와 친러파의 뭐 각종 친N파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안 친일파의 수장격이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그 민씨 가문을 대표하는 외척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적을 제거한다는 느낌이었다라는 주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 너무 위험한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제 입으로 하기 싫어서 네. 이렇게 자꾸 말을 돌렸는데 얘기해야죠. 네. 안 할 수 없죠. 네. 그런데 일본이 조선에 네.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는데 네. 그런 일 중에서도 왕비를 밤에 습격해서 없애버린다? 그것도 뭐 왕비가 잠깐 어디 여행 중일 때 습격하는 것도 아니고 궁궐에 있는데 뭐 1차 대전 그때처럼 뭐 이렇게 외부에 행사 나왔을 때 뭐 저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궁전에서 그냥 잘 있는데 그때 왕도 같이 있었죠. 같은 궁전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궁전에 쳐들어가 가지고 왕비를 제거한다라는 게 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너무 거대한 일을 저지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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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이런 질문이 사실 공식적인 자리잖아요.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하기 정말 그 어렵고 위험한 질문이어가지고 망설였던데요. 예. 그렇지만 제가 그냥 덮어쓰고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당시 일본인들은 당시 일본 정부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제 입장이 아니고 네. 당시 일본 정부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때 직접적으로 그 시해 사건을 저지른 주요 인물들은 그 소위 말하는 일본식 한자로 말하는 낭인들이었습니다. 낭인들. 네. 일본은 뭐 옛날부터 사무라이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낭인이라고 하면 약간 좀 특이한 뭐 어떤 그런 집단을 일컫는 떠돌이 사무라이 뭐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거지만 그런 문화가 없었던 조선이나 한국식으로 본다면 약간 깡패 그냥 이런 거죠. 네. 어깨 뭐 이런. 할 일 없이 할 줄 아는 건 약간 싸움. 그렇지만 뭐 딱히 할 일은 없는데 누군가 나의 이 능력을 사용할 때가 있다면 뭐 한번 해줄까? 약간 이런 그런 거죠, 그죠? 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일을 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테러를 암살을 모의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발을 완강히 뺐죠. 그리고 그러면 그 일본의 깡패들을 도대체 누가 동원했느냐, 왜 동원했느냐에 대해서 당시 일본 정부는 어떤 주장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민씨 일파 그리고 명성황후 왕비의 그 일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한국의 정치 세력이 그러니까 조선의 정치 세력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을 치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당시 조선 시대지 않습니까 아직?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조선 시대인데 왕비를 제거한다는 거를 직접 나서서 하면 도저히 뒷감당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충효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나라라고 500년 동안 떠들어왔는데 수틀렸다고 왕비 제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 최후의 칼을 대는 거는 일본에서 깡패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시켰고 그 외에 뭐 궁전으로 쳐들어가는 거라든가 일을 모의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조선의 민씨 반대파가 중심이 되었다. 조선의 민씨 반대파로 대표적으로 꼽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왕이겠죠. 왕이 민씨를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대원군이. 그건 아니고. 흥선대원군. 그래서 당시에 일본 정부에서는 흥선대원군이 배후의 주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다. 흥선대원군이 모든 걸 작당한 건 아니지만 배후의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이다라는 식으로 일본에서는 강하게 선전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선전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사실 전혀 모르지만 만약에 음. 그 선전의 효과라고 생각하면 되게 한국 사람들 전반을 나쁘게 보이게 하는 면은 있겠어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네. 흥선대원군이 이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는 정황 증거가 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대원군이 일본에서는 대원군이 아예 적극적으로 이 사건의 배후에서 참여를 했다는 식으로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대원군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어느 정도 알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좀 믿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자기 며느리잖아요. 자기 그렇죠. 아들의 네. 자기가 네, 네. 제일 아끼는 아들의 부인이고. 네. 그럼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지금 이런 엄청난 음모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 거를 왕한테 알려야겠죠. 알려야 되는데. 사전에 알았다면. 그리고 뭐 무슨 수로든 뭐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겠죠. 알고 그냥 대충 넘어갔다라는 설이 상당히 좀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민씨 일파가 힘을 팍 잃으면 다시 조선이 내 손아귀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얻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원군이 다 저지른 일이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대원군이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저항을 안 했을 수가 있을까? 알면서도 살짝 눈 감은 거 아니야? 그런 뭐 듯한 이런. 느낌. 네. 혹은 이 일을 친 사람들이 대원군한테 막 나중에 달려가서 막 좀 편 좀 들어주세요. 뭐 이런 대원군이 이제 궁전 안으로 들어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했다는 뭐 그런 식의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동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많이 좀 생각이 뻗친 경우가 있었냐면 적어도 이 일을 대원군이 좀 반긴 것 아닌가. 이제 다시 내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니만큼 이제 얘 뭐 그냥 그렇군요라고 넘어가더라도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될지는 우장춘 박사님과 네,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런 식의 생각이 당시 조선에 많이 퍼졌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좀 그 방증, 간접 증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 일 이후에 고종이 임금님이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을 엄청나게 미워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권력에 진짜 좀 맛이 가신 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뭐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진짜 며느리를 직접 없애려고 했다라는 그런 유언 비어는 믿지 않겠지만 네. 어떻게 지금 며느리가 그 깡패들이 몰려가지고 이런 꼴을 당했는데 한나라의 왕비가 이런 꼴을 당했는데 그걸 약간 좀 좋아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내비치실 수가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고종이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이야기가 당시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고종이 정말로 분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런 게 많이 퍼져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그거하고 바로 연결된 이야기로 또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굉장히 조선에 서울에 많이 퍼져 있었던 소문이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이나 이런데 고종이 얼굴을 안 내밀었다. 아 진짜요? 라는 이야기가 당시에 굉장히 또 유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그러니까 내밀었든 안 내밀었든 사실이 어떻든 간에 그런 소문까지 소문이 돌았다는 나죠. 유교 거예요. 국가에서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건 아버지 생신에 유교 국가의 왕이 얼굴을 안 내밀어? 이런 이거 소문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조선시대 예. 기준으로는. 네, 네. 네. 이건 아버지를 약간 부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정도의 소문이 들었을 정도로 아. 당시에 어떤 그런 흥선대원군과 혹은 반민씨 일파와 민씨 일파의 갈등이 좀 극에 달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정설은 보통 그런 거죠. 일본 정부에서 명성황후를 제거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투입을 했고 네. 그 과정에서 민씨가 제거되면 좋은 반민씨의 조선인들이 협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이제 국사책 같은 데서 이제 정설로 설명을 하는데 예. 당시 일본에서는 아예 그 주객을 바꿔가지고 음. 일본 뭐 깡패들을 돈 받고 뭐 한 거고 작업한 것이고 주범들은 다 조선인들끼리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당시 일본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그러네. 만약에 일본이 만약 기획을 했으면 조선인을 썼겠죠? 그런 식으로 조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예. 그런데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조선인은 아무리 섭외를 하려고 해도 섭외가 안 되겠죠. 이런 거대한 음모에서 네. 마지막에 칼을 대는 사람을 자기가 할 거라고 나서는 사람이 정말 없었을 겁니다.
차라리 뭐 프랑스 용병, 러시아 용병 이런 사람들을 쓰면 쓰지 않았을까? 그건 또 그렇구나. 네. 사실 그러니까 지금 감각으로도 사실 그 너무한 일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그걸 하려고 나선 사람 없을 것 같기는 하고 이제 사실 뭐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어떤 그런 막 개화기 근처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뭐 진위를 사실 지금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그 곽 작가님이 뭐랄까 그렇게 허튼 뭐 소리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점 하나 하고 이용 기자는 사실 귀가 되게 얇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믿는 사람이어서 이 제 판단에 그다지 큰 영향은 안 미치지만 뭐 그렇겠다는 느낌은 지금 들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설명드리는 게 그때 당시에 돌았던 소문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당시에 그런 정치적인 대립 관계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파다했다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본인들이 주장했던 것으로는 이 일을 벌인 어떤 장본인들에 해당하는 인물, 배후 세력의 핵심에 해당하는 인물들, 그리고 당시 조선인들 사이에 퍼진 소문으로 따지자면 반민씨 일파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인물 중에 이 을미사변에 이 당일날 나섰던 인물, 나섰던 세력으로 손꼽히는 인물들이 누구를 꼽을 수가 있냐면 당시에 군대가 여러 가지로 개편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군대들이 무한말에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형태의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 부대에 그 군인들이 곧 실직하게 될 것이다, 내쳐지게 될 것이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소문을 파다하게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는 육성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육성을 하는데 도움을 줬었고 친일파 그러니까 그 누구죠 갑신정변 뭐 그런 시대에 일본하고 굉장히 우리나라 개화 지사들하고 사이가 좋던 시절에 집중적으로 육성된 그런 군 부대의 후신들이 있었는데 이 부대가 말씀하셨던 대로 친일에서 친러로 러시아하고 친한 세력으로 세상이 바뀌게 되면서 이 부대의 사람들은 다 쫓겨날 것이다, 실직자가 될 것이다, 혹은 뭐 이제부터는 이제 잘못된 일이 너희들이 그동안 군인으로 있으면서 잘못한 거 다 털리는 일 뭐 이런 것만 발생할 것이다, 정권 교체 뭐 이런 게 일어나게 되니까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씨 세력과 반민씨 세력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민씨 세력이 이대로 계속 힘을 쥐다 보면 우리는 잘리겠다라고 생각했던 반민씨 계열의 군 부대들이 이 을미사변의 이 날에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활약했다니까 너무 어감이 좋네요. 많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복궁 문을 부수고 들어가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나선 거죠. 그런 걸 직접 예를 들어서 일본인 깡패들이 와가지고 경복궁 문을 막 두드리면서 들어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저도 늘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겠지만 뭐 CCTV도 없고 그랬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조선에서 가장 경비가 엄중한 곳인데, 근데 무장 병력들이 분명히 지키고 있었을 텐데 거기를 침투를 하나 그런 깡패 몇 명이? 그게 좀 항상 의문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살금살금 이제 뭐 사다리를 놓고 넘어갔다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좀 강조를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결정적으로 그래도 일을 저지를 때까지 그 깡패들이 돌아다니게 해주려면 어느 정도의 병력이 가가지고 싸워줘야 됩니다. 혹은 최대한 대치를 해줘야 됩니다. 직접 총 쏘면 싸우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병력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조선의 반민씨 군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인 반민씨 부대를 이끌던 부대장 중에 한 명이 우범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성이 우씨죠. 네, 이렇게 흔하지 않은 성은 딱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우범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범선 을미사변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데 동조했던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범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바로 우부장춘 박사의 아버지입니다. 어린이용 위인전에는 이런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보통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이런 일이 보통 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효자였고 시 없는 수박 발명했다 만세 이걸로 끝나는 그런 위인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40년대 50년대 이게 참 희한한 일인데 이것도 얘기하면 좀 뭐 엄청나게 또 욕먹을 얘기로 잘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40, 50년대에는 오히려 이러한 사실이 좀 알려지는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오히려 국초에는. 왜냐하면 이거 위험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어떤 시각이 좀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조선으로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그 와중에
어떤 시각이 좀 있었냐면 뭐 이런 시각에 다 모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동조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떤 일부 사람들은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그 개화파 인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네. 단숨에 조선을 근대화시키는 어떤 그런 꿈을 꾸었었다. 네. 비록 현실감이 부족해가지고 실패했지만 네.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려고 움직였던 그런 우국지사들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갑신정변의 주역들에 대해서 네. 김옥균 뭐 이런 사람, 네. 김옥균은 어떤 영웅호걸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식도 좀 있었거든요. 네. 반대로 완전 대역적이라고 생각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네. 김옥균을 좀 근대화를 이루려고 큰 꿈을 꾸고 하루아침에 그걸 한번 해보려고 일을 저질렀던 풍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많았고 네. 일본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조선인들 중에서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예.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우범선 같은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약간 그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는 듯한 시각이 있었습니다. 같은 친일 계열의 사람들이고 이게 지금 그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어떻게 그런 식의 매국노 같은 생각을 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20세기 초에 그런 온갖 사상이 그 다 뒤섞이는 이런 식의 생각을 그렇죠. 네. 한다 그러면 뭐 조선왕조 뭐 끝나고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게 역사의 변화인데 조선왕조의 왕비 결국은 단두대로 보내야 될 사람들 아니야? 라는 식의 사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을미사변에서 왕비를 제거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죄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화파 인사로서의 어떤 그런 행동을 하다가 좀 큰 일을 저질렀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조심스럽게 말씀 잘하신다. 우장춘 박사님이 이제 50년대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동하셨거든요. 네. 40, 5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시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 제법 있어가지고 을미사변에 가담했던 인물들도 물론 그걸 잘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어떤 그런 그 혁명을 하겠다고 설치던 사람들이 약간 폭주해서 저질렀던 일이고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좀 그 나라를 엎어보겠다고 했던 그런 어떤 혁명 정신 이런 게 좀 대단한 것 아닌가라는 식으로 약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그 비슷한 시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회주의자라든가 아나키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다고 막 열심히 활동하다가 독립이 되었네, 광복이 되었네 하면서 새 세상을 맞는 그런 사람들이 막 살아있던 시기거든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혁명가 우범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현실 그 당시에 현실의 정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딱히 되게 찬성을 한다기보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의 그러니까 존이 되게 넓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컨텍스트에 있으면은 뭐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물론 그게 옳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네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라고 이렇게 오히려 4, 50년대에는 그런 사실을 신문지상 같은 데서 좀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는 바로 그 을미사변에서 가담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인 우범선이다 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어떤 이 사람을 나쁘게 할 생각이 전혀 없이 나쁘게 할 생각은 조금 있지만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사신 분이다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아니었지 저런 친일파가 다시 광복된 조국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과거에 저런 격동의 온갖 사건들이 다 있었고 그때 그 인물의 자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돌아왔구나라는 약간 그런 기구한 느낌을 그런 게 있었다가 6,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좀 이런 그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관점 그런 게 좀 확립이 되면서 아무리 그래도 을미사변에 가담하는 사람 좀 심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사라지게 되고 제가 찾아낸 기사 중에는 1973년 11월 1일 경향신문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에서는 비슷한 이 기사를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비슷한 얘기인데 이 기사를 쓴 기자가 모르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모르고 이렇게 쓴 것 같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모르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우범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70년대 초의 기사입니다. 김옥균 등과 함께 갑신정변에 가담했던 혁명가, 갑신정명에 가담했던 그 파벌의 어떤 후예
이런 식으로 우범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범선은 갑신정변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활약을 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뭐 그때 당시에 뭐 군인으로서 약간 뭐 참여했을 수는 있겠지만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그때 뭐 그렇게 주역이라고 할 만한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그 뒤에 을미사변에서 큰 일을 저지르신 그런 사람이지. 그런데 그 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잘라버리고 사실 직접적으로 가담했는데 큰 뭐 주역이었다고 할 이유도 없는 갑신정면, 김옥균, 뭐 박용효 이런 사람들하고 엮어가지고 괜히 그 사람들하고 일파였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거죠. 네. 70년대 정도부터는. 네. 그래가지고 80년대 한 중후반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좀 뭐랄까 우장춘 박사에 대한 예의라는 식으로 좀 유지되고 있다가 80년대 말부터 다시 사실은 이러면서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요즘은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첫 줄에 나온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우장춘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국민 뭐 대표 과학자 이런 이미지가 그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뭐 50년대 60년대 이때부터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이분은 조선인을 대표하는 과학자 이미지로 이미 40년대부터 그런 이미지를 좀 광복 전부터 그런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이분의 이제 일생을 한번 따라가 보죠. 궁금해집니다. 네. 우범선이 이렇게 큰 사고를 치고 이제 큰일 났겠죠. 일이 최고로 잘 되려면 대원군이 정말로 다시 온 나라를 다 틀어쥐고 환궁해서 예를 들어서 당시에 대원군이 꿈꾸던 시나리오 중에는 왕을 갈아치운다는 시나리오도 조금 있었습니다. 진짜요? 내 아들에서 첫째 아들이 아니라 뭐 몇째 아들로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조카 중에 누구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원군도 어떻게 보면 말년에 좀 그런 거의 비현실적일 것 같은 그런 권력욕이 좀 몸부림친 느낌이 있죠. 그럴 바에 그냥 본인이 애초에 왕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참 이게 참 묘한 게 대원군이 처음에 자기 아들을 임금님 자리에 올릴 때만 해도 그 조선의 그 지엄한 유교식 그 계통과 그 족보의 그 서열을 따지는 그거에 의하면 자기는 절대 임금이 될 수 없고 양자로 밀어놓은 자기의 자식은 임금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틈을 대원군이 사실 찾아낸 거거든요. 사실 그런 게 한 대원군 인생 사는 그 몇십 년 안 되는 사이에 다 부질없는 시대로 다 바뀌어버렸는데 하여튼 참 대원군도 오늘 엄청나게 길어지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약에 됐다면 대원군이 다시 조선을 다 손에 쥐고 뭐 임금님까지 갈아치고 이렇게 됐다면 우범선 이런 사람은 어떤 정난 공신 뭐 이런 거가 된다든가 반정 공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조선시대 조선시대 그렇게 충렬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반란을 일으켰으면서 뭐 정난 공신 뭐 이런 식으로 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경복궁은 그냥 테마파크 되는 거고 운영궁에서 정치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우범선이 일을 치고 군사를 이끌고 경복궁으로 나갈 때는 일이 잘 풀리면 나도 한명회나 이런 사람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꿈을 꿨을지도 모르겠죠. 이게 인생에 한 번 온다는 그 기회 아닐까?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전혀 안 됐죠. 전혀 안 됐죠. 일본에서 뒷배를 그렇게 세게 봐주지도 않았거니와 대원군의 꿈은 그냥 꿈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습니다. 고종만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데에서 격분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해도 되는 일의 선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의 뭐 약간 조상님 무덤을 판다든지, 뭐 국교가 아나키즘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유교 국가인데 왕비를 죽인다든지 이런 거를 계획할 땐 정말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도 심지어 국왕을 처형한 다음에 약간 이래도 되는 거야라고 하는 그 저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대혁명의 그 피바람 속에서도 그랬다고 하는데. 유교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살아남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범선은 이때 가담했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도주를 합니다. 나라 밖으로. 어디로 도주를 하겠어요? 일단 뭐 압록강 건너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해탄을 건넙니다. 일본으로 도주해야죠. 일본으로 도주해야죠. 그래서 일본으로 도주를 해가지고 도쿄에서 살게 됩니다. 도쿄에서 살게 됩니다. 시작부터 기구하네요. 뭔가. 이때는 그럼 아들은 없던 아들은 없었죠. 딸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했던 상태. 결혼했죠. 이 조선시대니까 결혼 일찍 하니까 결혼했던 상태죠. 그래서 그렇지만 혼자 도망갈 때는 혼자서 도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는 다시는 못 돌아가겠구나. 조선에 가면 죽는 일만 남았겠구나.
아니면 나라가 어떻게 뒤집히면 다시 내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막연한 생각만 하면서 도쿄에서 머물다가 도쿄의 일종의 망명객 난민 뭐 이런 걸로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런 자기 친구들 뭐 내지는 그때 동지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와중에 그 도쿄에 있는 어떤 귀족 집안에서 이 막리를 한 하녀 이런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어울리게 됩니다. 아마 그냥 그 심심해서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 뭐 특정한 직업이 없이 살았거든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궁극주의 일본이 아닙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뭔가 그 궁극주의 이전 일본이기 때문에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이 매국노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냥 망명객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뭐 또 역시 이럴 줄 알았다 해도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어떤 그 인근에 있는 귀족 집안에 있는 어떤 그 하녀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뭐 친해지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 하녀 중에 한 사람인 사카이 나카라는 사람하고 살림을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카이 나카라는 이 사람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바로 우장춘입니다. 그 2분의 1 일본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장춘의 어머니 사카이 나카라는 이분은 직업이 당시에 하녀였습니다. 하녀. 그런 귀족집에서 일하는 하녀, 고용살이하는 사람. 하녀였고 이때 당시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미 국민 교육이 많이 실시가 돼가지고 여자라고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게 기본이었고 글은 다 읽을 줄 알았고 이런 게 기본이었는데 이 사카이 나카 이분은 집안도 좀 한미한 편이었던 것 같고 아주 한미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집안 자체는. 그런데 이제 워낙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글을 읽을 줄 몰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난해하고 어떻게 보면 우범선 이분은 그래도 조선에서 양반이었잖아요. 무신이었지만 양반이었잖아요. 그렇죠. 엘리트죠. 그리고 궁궐에서 근무했던 양반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청와대의 무슨 경호실에서 좀 직급도 좀 있는 이런 사람이었을 거거든요. 그죠. 뭐 수방사에서 뭐 연대장 정도는 하는 분 아니에요? 가문도 좀 나름대로 괜찮고 재산도 뭐 아주 가난하진 않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도쿄에 와가지고는 뭐 아무 끈도 없고 그냥 이렇게 되니까 살림을 차려서 눌러 앉은 이 상대는 이 가난한 사카이 나카라는 어느 귀족 집안의 하녀였습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이렇게 두 집 살림 하시는 분들이 한 동네에 한 분은 계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나마 뭐 바다라도 건너서 두 집이 있으면 좀 나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흔한 일이기도 했으니까. 이 사카이 나카라는 이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정말 의지의 한국인이 바로 이어지는 건데 의지의 일본인입니다. 이분이 진짜. 이분이 남편 우범선이 이런 사람이니까 좀 오죽했겠습니까? 이 뭐 어떤 가정을 돌본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분은 가끔가다 이제 뭐 신문 같은 데에서 나오는 조선 소식 이런 걸 보면서 혹시 언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많이 빠져 있고 비슷한 처지로 망명을 해가지고 일본에 온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교류하면서 우리 어떻게 조선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한번 다 엎어버릴 방법 약간 이런 거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가정을 건사하고 우장춘 박사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이제 역시 사카이 나카 이 분의 아들인데 우장춘 박사 동생도 일본에서 정착해서 대성공했습니다. 뭘 어느 방향으로요? 그러니까 법대를 나왔다는 것 같은데 법대를 나와가지고 일반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에 중역 뭐 이런 걸로 성공을 해가지고 아주 뭐 대성했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가 있는 자식 둘을 잘 키운 뭐 이런 인물인데 그러니까 사실 좀 새는 이야기긴 하지만 뭐 요거 또 안 얘기하면 또 좀 주요 정보를 빠뜨리는 듯한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언급을 하면 사카이 나카 이 분이 하녀로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우장춘 박사 어머니께서 이분 자기 동생이 있었습니다. 사카이 와키라는 사람인데 사카이 와키라는 그러니까 우장춘 박사의 입장으로 따지면 우장춘 박사 입장 이모죠. 이모. 아까 뭐 친일파로 흘러가고 뭐 이런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우리나라 친일파 하면 제일 떠오르는 어떤 친일파의 거성 같은 사람이 누구죠? 미스터리 이완용. 그죠? 제 2인자로 누구를 꼽습니까? 이완용 다음 가는 친일파. 을사오적 중 넘버 2. 더 뭐 좀 떠오르는 인물 없으세요?
매국노 하면 떠오르는 그 이완용 다음 인물? 이완용 다음으로 뭐 2인자 이완용이 워낙 좀 특출나신 분이기 때문에 특출나도 좀 너무 어감이 좋네요. 너무 심하신 분이기 때문에 5인조 그룹 중에 센터이시죠. 최고의 어떤 그러니까 그런 무슨 몇적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보면 이완용 이분 이름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완용이 워낙 1인자이기 때문에 2인자를 꼽는 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보통 2인자로 이완용 다음 가는 친일파라고 하면 송병준을 많이 꼽습니다. 송병준을 많이 꼽습니다. 이 송병준의 사위 중에 그러니까 송병준 딸의 남편 사위 중에 구연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연수. 이 구연수는 사실 크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고 이분의 자식이 사실 더 중요한데 현대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 자식은 실명은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이 구연수가 이제 송병준의 사위인데 이 구연수 이분도 이 격동기 속에서 잘못 엮여가지고 우범선이 일본으로 망명 올 때쯤 해가지고 일본으로 망명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손잡고 왔다는 게 아니라 같은 시기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병준 사위가 일본 도쿄로 망명을 오게 되는데 송병준 사위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본인하고 같이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일본 도쿄에서. 그 사람이 바로 사카이 와키라는 사람인데 우장춘 박사의 이모입니다. 그러니까 우장춘 박사의 이모부가 송병준의 딸의 사위였던 사람입니다. 딸의 사위가 아니라 그냥 사위. 딸의 남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은 훨씬 더 간단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분이 아내가 양쪽에 있다 보니 이런 그렇죠. 좀 꼬인 족보가 되겠네요. 만약에 아내가 한 명이었다면 우장춘 박사의 이모 쪽의 이모의 아버지가 뭐 송병준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쉽게 나야 되는데 살림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우장춘 박사의 이모부가 송병준의 사위였다. 사위였다. 그리고 이 송병준의 사위였던 만큼 나중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요. 이 사람은 조선으로 돌아가가지고 조선에서 성공합니다. 송병준 사위인데 성공합니다. 일본에서 뭐 살림 차렸지만 뭐 당신 뭐 조선시대 양반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장춘의 이종 사촌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카이 와키의 자식. 그러니까 일본에서 송병준의 사위였던 사람이 낳은 자식 있겠죠. 이 사람도 나중에 조선으로 와가지고 성공합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진짜요? 이 사람은 아닙니다. 하여튼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일제 강점기 조선 기준으로서 따지면 최고의 어떤 집안하고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데 태어나는 그 시점에서는 망명객의 가난한 글자도 모르는 하녀로 일하고 있던 어떤 여성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겁니다. 와, 이거부터 약간 충격적인 게 사실 이 당시에 공부를 그만큼 했다는 건 약간 좀 부유한 뒷배경을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거기서 되게 거리가 멀었군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한량에다가 어머니는 한여로 일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내가 이웃나라의 그 왕실의 음모와 결부된 그런 집안이라고 뭐 이런 거. 중이병이 쓴 소설 같지만 아무튼 정말로.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송병준의 사위였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지고 성공을 하고 이렇게 뭐 쉽게 살았죠. 그쪽 집안은 그러니까 자기 이모 쪽 집안 사람들은 쉽게 살았죠. 그런데 우범선 쪽 집안, 우장춘 박사 집안은 이렇게 쉽게 일이 안 풀립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장춘 박사가 5-6살쯤 됐을 때 자기 아버지가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아, 그렇구나. 조선에서 온 고모라는 사람이 이름이 모라는 게 아니라 고아무개라는 사람이 맞을 겁니다. 고씨 맞을 겁니다. 고아무개라는 사람이 이 명성황후의 원한을 갚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살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내용을 파헤쳐 보면 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조선에 있던 사람이 난 진짜 을미사변에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의 범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를 추적을 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암살했다 이렇게 쉽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도 우장춘 박사 아버지 암살당하는 이야기도 사실 사연이 복잡한데 좀 생략을 하고 하여튼 결론만 놓고 보면 우장춘 박사가 한 5-6살쯤 됐을 때 아버지는
이 명분상으로는 을미사변의 원수를 갚는다라는 암살자에 이렇게 당해서 아버지는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 당시에는 정치적인 의미는 거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분은. 그렇죠. 근데 왜 죽였을까요? 그래서 의심스럽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뒤에 이상한 사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되게 네. 궁금한데.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맞아요. 이따 근데 끝나고서 얘기는 해주세요. 지금 사실 우장춘 박사 이미 장성하셨을 정도의 시간만큼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5살 지금 이제 한 번도 등장을 안 했나요? 지금 주인공이. 그렇군요. 우장춘 박사의 이름이 그래서 장춘이라는 이름이 사실 한국에서 좀 조선에서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일본에서 좀 더 많이 쓰일 만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일본식으로 나가하루라고 다들 읽었습니다. 나가하루. 그래서 우나가하루라고 했습니다. 네. 우나가하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장춘 박사의 반대파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광복 후에도 과연 우장춘 박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름도 나가하루잖아 막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엄마 일본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목을 하는 게 우나가하루라고 우라는 성을 계속 유지를 했다. 네. 우라는 성은 일본에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상한 성이거든요. 그런다고 우가 하더라고요. 야 성이 우라고? 네. 너 성 되게 특이하다. 그러면 사실 아버지가 조선에서 와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성이었거든요. 에스닉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아베 총리 같은 사람은 한자를 한국식으로 그러면 안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름이 있는데 뭐 제 이름은 곽재식이니까 안배식이다. 그러면 야 배식아 이렇게 부르면 나는 배식이가 아니라 성이 안배고 이름이 식이야. 이러면 안배씨도 있어? 안배씨가 어딨어?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우장춘 박사, 우나가하루라는 이름을 쓰는 이 분이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평생. 근데 사실 이것도 중간에 좀 복잡한 사연이 또 하나 더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분이 사실 많은 제일 조선인들이 겪고 있는 그렇죠. 제일 교포들 겪고 있는 일이기도 그렇죠. 하죠. 예. 특히 뭐 우 이런 성은 너무 좀 바로 확 트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카이 나카 우장춘 박사의 어머니가 남편이 암살된 후에 혼자서 애를 기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일단 뭐 해서 벌어먹고 애를 길러야 될지도 막막하잖아요. 뭘 먹고 살겠어요. 애 없이 살아도 힘들 텐데. 뭐 먹고 살겠어요. 정말로. 우장춘 박사가 태어나 있고 아버지가 암살당했을 때 우장춘 박사의 동생을 임신한 상태였다고 하거든요. 뭘 어떻게 살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사카이 나카 이분의 어떤 그 집념 이런 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 상황에서 자식들을 잘 키우면서 살아남았다. 진짜요. 라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시대도 지금 같지도 않은 시대에 아들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과학자가 됐다. 그래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가지고 사카이 나카 이분이 우장춘 박사가 한 10살 정도,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초등학생 정도 됐을 그 무렵에 도쿄에 있는 절에다가 맡기고 어떻게든지 내가 좀 살아가지고 생활비 이런 건 니한테 보내볼게라는 이런 식으로 했던 시절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짧게는 한 1년 반, 길게 보면 한 3년 정도. 그래서 우장춘 박사가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누가 감자 쪄왔다고 감자를 먹어보라고 하면 감자를 그렇게 싫어했다고 해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때 그 절에서 있을 때 절에서 있으니까 고기 반찬은 아무래도 안 좋겠죠. 절에 있을 때 감자를 그렇게 많이 줬다는 거예요. 감자는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고구마 잘 안 드시잖아요. 절에 계셨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정말? 어려웠던 시절 그런 네. 거. 예. 우리 우장춘 박사는 감자를 안 먹었는데 그게 어릴 때 절에 맡겨진 적이 있었다. 절에서 운영하는 그런 보육원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맡겨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때 뭐 고생 많이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우장춘 박사는 그 절은 이제 도쿄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도쿄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우장춘 박사의 집은 사실은 도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쿠레시라고 해가지고 그 군항 있던데 아니에요? 잘하시네요. 좀 해설을 좀 해주시죠. 그 2차 세계대전 때 구례 군항 해가지고 맞습니다. 거기 거기 뭐 각종 배들이 정박돼 있고 뭐 이런 데였죠. 그러니까 그 군함들 많이 있던 히로시마 현 소속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히로시마에 붙어 있는 도시고 히로시마 현에 포함되어 있는 시인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어떤 지형이냐면 바다인데 일본이 이제 섬이잖아요. 네. 일본이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섬의 그 배치 때문에 바다인데도 바다가 이렇게 확 트여 있지가 않고 앞에 섬들이 이렇게 막고 있는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섬 사이 마치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강 밖으로 나가면 강화도가 앞에 막고 있는 네. 그런 네. 모양처럼 네. 앞에 딴 섬들이 막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군이 군함을 이끌고 거기를 공격하려고 들어오려고 하면 일본의 섬들을 돌아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취약해지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그런 해군 일본 해군의 어떤 기지 이런 걸로 영국으로 치면 스케퍼플로 같은. 그렇죠. 네. 거기보다 더 지독해 보이는 그런 지형이라는 느낌도 좀 드는데 네. 그런 곳으로 발전한 곳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그쪽 기지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절에서 나온 뒤에는 이제 구례에 사시는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같이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기 혹은 이 시기 전 절에 맡겨지기 전 시기쯤 이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우장춘 박사의 가족이 회고하는 그런 장면들은 어떤 게 있냐면 우장춘 박사가 어린 시절에 좀 아픈 일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아기들 아프기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사카이 나카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못 가잖아요. 약도 쓸 수가 없고 그런데 이 구례에 그 해군 기지에 있는 해군 병원에 가면 불쌍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준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장춘 박사를 얻고 먼 길을 하염없이 걸어와가지고 해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애를 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우장춘 박사 집안에서 좀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런 시기를 이 우장춘 박사가 일본에서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회고하신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또 한국인 같은 전형적인 한국인 같은 옛날 한국인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 시기에 고생하신 어머니를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약간 아시안의 공통 그런 건가 봐요. 아니면 뭐 그 어떤 유교 컨버전이 완료된 어떤 일본 생활 이런 거. 굉장히 그래서 아주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면 사실은 자식을 교육시키기가 힘들죠. 힘들죠. 조금만 일할 수 있게 되면 야 장춘아 나 장춘아라고 안 했겠죠. 나하루야 네. 너도 뭐라도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삶에 보태봐라 이렇게 되기가 쉽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묘하게 생기게 됩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돈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장춘 박사가 한 열 몇 살쯤 됐을 때 갑자기 돈이 뭉태기로 집안에 들어온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열 몇 살? 그러면 열 몇 살이면은 을사조약. 을사조약은 이런 맺은 지 한참 뒤죠. 뭘까요? 1910년에 대한제국이 멸망하죠. 네. 멸망하면서 일본하고 합치게 됩니다. 그죠?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먹게 되죠. 네. 그게 1910년이니까 1910년. 우장춘 박사가 12살일 때입니다. 만 12살일 때입니다. 그죠? 일본 그러니까 대한제국 멸망하고 지금 우리는 대한제국 멸망이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이제 한일 합방, 네. 일한 합방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일본에서는 네. 굉장히 일본 내에서는 아주 경사다. 그렇게 경사했겠죠. 예.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 하나를 먹었다. 네. 아주 축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일본 제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성공한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서구처럼 제국주의. 우리도 드디어 식민제국이 된다. 예. 그래서 그 친일파들 흔히 뭐 당시에 쓰던 표현을 빌어오면 조선 입장에서 매국노들한테 어떤 그런 연금 주나요? 상금 뭐라고 하죠 그런 걸 포상금 어떤 감사의 금일봉 네. 이런 걸 팍팍 뿌리게 됩니다. 안 뿌리겠습니까? 네, 이완용 씨 와 보세요 해가지고 네. 진짜 당신이 최고의 공을 세웠습니다. 네. 이것도 가지시고 하면서 네. 뭐 안 뿌렸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친일파들한테 돈을 엄청 뿌리다 보니까 이 친일파에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기억해낸 거예요. 우범선 씨. 그때 범선이 형님. 네. 범선이 형님 지금 어디 있지? 이 생각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그때 고생하셨는데 네. 나하고 같이 총 들고 그때 경복궁 담장 같이 올라갔던 분이셨는데 이 생각한 거예요. 네. 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네. 우범선은 벌써 암살당하고 세상에 없고 아이고 저런. 그 집에 아들하고 네. 뭐 동생 둘째 아들하고 뭐 부인하고 일본의 부인하고 힘들게 살고 있다더라라고 네. 해가지고
그 친일파들이 엮어주는 겁니다. 이분도 좀 챙겨줘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나라 팔아먹는데요. 이렇게 노력한 분이 계신데 자식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계시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네요. 네. 좀 변호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망국의 상황을 우리 항상 분노와 어떤 그 조선 민중의 어떤 입장에서 늘 봤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매국노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이한 경험이네요. 좀 이제 오늘 우장춘 편이니까 뭐 약간 변호해준 이야기를 하자면 김옥균 선생 같은 사람도 그렇고 정말로 우범선 같은 사람도 그렇고 비록 친일의 그런 행보를 걸었지만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고는 격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옥균 같은 사람이 조선이 그렇게 망해가지고 일본에 흡수되는 걸 바랐겠습니까? 그쵸.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범선 이분도 좀 너무 좀 그 우장춘 편이라고 약간 좀 변호해 듯한 느낌은 듭니다만 비록 을미사변에 가담한 인물이었을지언정 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친일파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성공하는 이게 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렇게 생각했던 인물들이 잘 봐줘서 거기에서 돈을 좀 받게 돼가지고 우장춘 박사 집안의 살림에 좀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우장춘 박사 집안이 그러고도 계속 뭐 별로 안 부유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우장춘 박사가 중고등학교 다 열심히 다니고 대학 공부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던 것은 이 돈이 흘러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우장춘 박사는 어떤 그런 가치관 뭐라죠 정체성의 혼란 같은 걸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조선인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내 나라 망한 덕을 봐서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살 수 없는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일본인이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저기 뭐죠 위인전 같은데 그런데 많이 돌던 이야기로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우장춘 박사가 어릴 때 초등학교, 유치원 뭐 이런 거 다닐 때 초등학교 때라고 해야지 더 그럴 듯 하겠네요.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일본 다 일본이겠네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애들이 야 이제 조선 망해가지고 일본이 지배받고 있으니까 너도 조선이니까 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이제 나의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종 같은 거. 종. 꼬봉. 꼬봉. 나의 꼬봉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자식아 내가 왜 네 꼬봉이야? 해가지고 싸우는데 왠지 좀 꿀리는 것 같아가지고 빵은 좀 그렇고 나의 주먹밥 셔틀이야 뭐 이런. 오니기리 셔틀. 오니기리 셔틀이야. 맞고 와서 막 울고 있으면 학교 애들이나 조선이라고 놀리면서 지배받으라고 막 때리고 욕하고 그랬다고 울고 있으니까 어머니 사카이 나카가 그럼 네가 조선인이 아니란 말이냐 이놈아 당당하게 조선인이라고 하고 다니거라. 제가 봤던 위인전에서는 어머니가 일본인이란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은 어머니께서 민들레를 보아라. 길가에 피 민들레는 아무리 밟아도 꿋꿋이 살아남아가지고 꽃을 피운다. 그런 정신으로 열심히 잘 살아라 해가지고 꿋꿋이 조선인임을 자랑스레 여기면서 자라났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가 한때 위인전에 좀 나와 있었는데 특별히 그렇게 많은 근거는 없는 것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는 있고 특히 그 우장춘 박사에 대해서 최근에 나오는 논문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논문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조하는 그 자료가 스노다 후사코라고 일본의 저널리스트가 쓴 조국은 나를 인정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와 있는데 조국은 나를 인정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장춘 박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가지고 쓴 책인데 우장춘 박사의 가족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 다 만나서 인터뷰하고 해가지고 쓴 책인데 이런 거 보면 진짜 이런 사람 대단하죠. 일본 저널리즘이 아주 잘 살아있던 시기를 좀 상징하는 인물 같기도 하고요. 일본 출판 시장과 이런 게 세계 최고다라고 하던 시기를 상징하는 인물인 것 같기도 하고 우장춘 박사가 한국에서는 되게 엄청난 과학자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위상이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제일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책을 펴내는 사람이 스노다 후사코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내는 논문도 스노다 후사코 이분 책을 굉장히 많이 참조합니다. 스노다 후사코가 뭘로 유명하냐면 이분이 책 내가지고 굉장히 인기 끈 책 중에 민비 암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을미사변을 다룬 책인데 이 민비 암살의 표지로
구한말에 조선시대 궁녀의 사진을 붙여갖고 썼거든요. 그 때문에 그 사진이 명성황후의 사진으로 한동안 잘못 우리가 명성황후의 사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고 판명된 맞아요. 그거 있죠. 네. 있죠. 그걸로 유명한 사진 있죠. 네. 그 사진을 그렇게 오해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렇구나. 네. 민비 암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에 명성황후 사진으로 실은 건 아니었는데 표지에 그걸 실은 바람에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오해한 그 책을 쓴 장본. 그러니까 이 대단한 그런 작가이자 저는 이 소설을 쓰신 분, 원래 처음에 소설 쓰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분은 그러면은 뭐 이제 을미사변에 대한 관심에서 우장춘으로 넘어간 이런 아마 그렇겠죠. 느낌이죠. 그렇겠죠. 네, 제가 민비 암살 그 책은 제가 읽어보지를 못해가지고 네. 어떤 식으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김진명 작가가 뭐 을미사변 뭐 이런 걸 굉장히 관심 많아가지고 베스트셀러 쓰시고 했잖아요. 민비 암살을 보고 뭔가 확 그 어떤 소설의 영감이 달아올라가지고 뭐 그런 책들을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세는 얘기야? 한 달 쉬었더니 뭔가 누수 현상이. 그러게요. 정말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순노다 호사코 이 분의 이 책을 보면 약간 그렇게 어머니가 조선인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꿋꿋하게 살아라는 거를 그렇게 강조했던 거는 좀 지어낸 이야기로 근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많이 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파헤쳐서. 예를 들어서 소노다 호사코가 우장춘 박사 동생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동생을, 친동생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분 저기 도쿄대학교 나와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잘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방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한테 조선인 정체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으시냐고 하니까 그분이 대뜸 하는 얘기가, 우장춘 동생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내가 조선인이다 일본인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평생을 거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인으로서 정말 한스러운 일이 많았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조선인이요, 내가 일본인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소노다 호사코는 그렇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떤 그런 한의 어떤 그런 원인으로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어떤 그런 것은 좀 아니다. 지어낸 이야기 같다라고 좀 밝히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어떤 뭔가 어린 시절에 대한 한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어떤 민족적인 거라기보다는 가난이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또 종합적으로 보면 일단 우장춘 박사가 고생해서 자기를 어떻게든지 키우려고 노력을 하셨던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한 것은 아주 뭐 수십 번 좀 파악되는 검증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나가루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특히 어릴 때 고생을 안 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증으로 보건데 우나가루 너 뭐 조선인이지만 뭐 다문화 가정 좋아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았을 리가 없기 때문에 당시 일본에서 그랬을 리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이 삶의 지표로 너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라라고 어머니가 그걸 교육의 신조로 삼고 키우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저런 하면서 고생하면서 자라났다라고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얘기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이 우장춘 박사님 자체는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뭐랄까 자기 인식이 이후에는 꽤 되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인가요? 한국으로 자기 발로 대한민국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서 하죠. 중간 이야기를 살짝 건너뛰어버리면 이 이야기를 뒤로 돌아와서 언급을 하더라도 짧게 언급할 수가 있으니까.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도쿄 제국대학을 나왔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도쿄 제국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도쿄 제국대학에 있는 전문대학교 과정이 있었어요. 거기를 나왔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전문대 출신이에요. 그래요? 네, 전문대 출신이에요. 나중에 결국 박사학위를 따는데 학사학위를 명문대학교에서 받으신 분이 아니라 전문대 출신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 우장춘 박사는 정말로 다문화 가정의 자식이고 전문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문대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분이 무슨 그 농학, 그다음에 어떤 그런 유전적인 생물의 어떤 그런 변천 뭐 이런 걸 연구하셔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생물학 쪽 계통으로. 근데 어떤 그런 뭐 고도의 그런 생물학의 어떤 그런 이 최신 이론을 받아들인 이런 걸로 학문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걸음을 주고 하는 일을 몸에 있게 하는 것부터 일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서 국립으로 세운 농사시험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경력을 시작하시는데 네. 농사시험장에서 이분을 뽑아가지고 일을 시킨 게 무슨 고상한 대단한 연구를 하라고 이분을 뽑았다기보다는 밭을 갈고 씨 뿌리고 물 주고 뭐 열매 따고 뭐 그러면서 뭐 개수 세알이고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주 임무로 하기 위해서 뽑은 겁니다. 그럼 전문대를 전혀 상관없는 전공을 하시고 농업을 농업을 하시고 음. 끝나고 그럼 농사 시험장에 뭐야 포닥이나 뭐 연구원으로 간 게 아니라 전혀 아니고 네. 그냥 일꾼이군요. 그냥 일반 좀 러프하게 말하면 당시 일본에서 쓰이던 용어를 그대로 지금 이 비슷한 용어를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가끔 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렇게 학문적으로 약간 그런 성숙이 되었다. 어떤 공학자, 뭐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호칭을 기사라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네. 뭐 이기사님, 그렇죠, 네. 최기사님 이런 식으로. 건축기사고요. 그게 안 되면 손수자를 써서 기수라고 합니다. 이기수님, 네. 최기수님.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표현 가끔 쓰는 데가 있는데 네. 그래서 기수로 계속 일했습니다. 기수로. 기수. 기수로. 농사시험장을 나올 때까지도 계속 기수로 일했습니다. 그렇군요. 막 엄청난 그 우장충 박사를 대표하는 업적을 막 전 세계에 발표하고 할 때도 기수 신분으로 발표했습니다. 몇 년도예요 지금 그 농사시험장 계실 때가? 20년대에서 30년대 말까지 한 20년 동안이죠. 네. 자, 그 정체성 이야기, 네. 정체성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제 요 시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1923년에 우장충 박사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냐면 네. 어떤 집에 과외를 해주려고 과외를 해주려고 들어가지고 과외를 해주고 있는데 그 집 어머니의 동생이 그 집을 드나들었던 거예요. 제자의 이모. 그렇죠, 제자의 이모. 네. 그러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하려고 이제 서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네. 남녀가 그런데 그러니까 처가가 네. 될 집이죠. 처가 집에 가서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뭐 어쩌고 뭐 해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들이밀면서 따져 보니까 반대를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조선놈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장춘 박사가 이때 좀 굉장한 실망과 좀 격분과 막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뭔 짓거리란 말이냐라는 식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신민이라면서 그리고 막상 혼인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당시 일본은 호주 제도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호주인 그쪽에서 그런 걸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그런 식의 국제 결혼으로 혼인 신고조차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일 기초적인 신고조차도 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당시에 결혼 자체가 그렇게 호주인 쪽에 쌍으로 걸린 거죠. 쌍으로. 쌍으로. 양쪽으로 걸린 거죠. 진짜 안 좋다. 그렇게 걸린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을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우장춘 박사가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그 아버지가 망명객으로 들어와가지고 일본에서 할 일 없이 살 때부터 조금씩 쌀값으로 좀 이거나 하시게 하면서 뒤에서 도와주던 스나가 하지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나가 하지메? 일본의 어떤 그런 지체 높은 부유한 집안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약간 그런 유교, 유학 이런 걸 좀 심취한 사람이었어요. 일본 사람인데도. 네. 뭐 일본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맹에 교화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우범선이라든가 이렇게 조선에 넘어온 사람들한테 좀 약간 호감을 많이 갖고 있었고 일본하고 친한 친일파인데 뭐 조선에서 일이 잘못돼가지고 한국으로 왔다. 그런데 어떤 혁명의 마음은 마음속에 불타고 있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이런 사람들 많이 도와줬습니다. 유교 선진국에서 온 분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더군다나 친일파니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도와주면서 그러다가 재산을 계속 까먹어가지고 망해요. 그래요? 스나가 하지메라는 사람이 망해요. 네. 그래가지고 우장춘 박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했을 무렵에는 사실은 뭐 크게 대단히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돈으로는. 네네. 그런데 이분이 뭘 도와주겠다고 하냐면 바로 이 호적 문제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준다고 하냐면 네. 이 우장춘 박사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조선에 연락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출생 신고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태어났을 때.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호적은 서울에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네. 호적은. 네.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뭐 되게 우장춘 박사가 어떻게 뭐 결혼을 하는 신고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 스나가 하지메라는 사람이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네.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아내 될 사람 있죠. 네. 아내 될 사람을 자기가 양녀로 입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네가 대릴 사위로 우리 집안에 장가를 드는 형태로 호적을 정리를 하자. 그러면 혼인 신고를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처가랑은 완전히 척을 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뭐 2년 정도 결혼하고 나서도 한 2년 정도 뭐 연락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네. 나중에 정리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 그 자기 처의 성이 스나가 씨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우장춘 박사는 거기에 장가를 들어서 네. 일본에는 결혼을 하면 성을 바꾸잖아요. 바뀌죠. 근데 대릴사회 형태로 장가를 대릴사회니까.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스나가 씨로 바뀌면서 그때 처음 정식 일본 호적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일본 호적상에서는 스나가 나가하루라는 순수 일본인 호적으로 그때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구하죠 이런 것도. 그러게요. 대단하다. 이때까지 사실 그러면은 본인은 한국에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없죠. 한국말도 아마 거의 못했겠죠. 전혀 못했죠. 네. 전혀요. 우장춘 좀 할 수도 있었겠죠. 네. 그렇지만은 우장춘 박사는 세상을 한국에 와서 10년 살으셨거든요. 네.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말 안 하셨다고 합니다. 아 오. 그렇구나. 주변에서 욕도 했다 그래요. 한국말 안 배운다고? 한국말 뭐 그렇게 한 마디도 안 하기냐 이런 식으로. 이 일본 사람인 거 아니야?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장춘 박사 노터리 웃음으로 웃으면서 네. 당시 50년대니까 한국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한국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까지 더 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넘어갔다고 하는데 네. 우장춘 박사의 그런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우장춘 박사가 한국어로 된 책 같은 거를 그냥 다 읽고 흔히 읽었다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읽고 듣는 거 정도는 어느 정도 익혔으면서도 의식적으로 이것도 참 묘한 점이에요. 한국말을 안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거리 두기를 또 어느 정도 하신 거니까 일부러. 세대 좀 앞서면 서재필 박사가 약간 그러시지 않나요? 서재필 박사는 아예 본인을 그런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네. 부정했죠. 없다고. 네. 근데 이분은 자신을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내세웠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대한민국에 와서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하신 분입니다. 자기 입으로. 우범선 씨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그 고국으로 돌아갈 꿈만 꾸시다 가신 분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잠깐 밀항해가지고 잠시 조선에 들어왔다 갔다 뭐 이런 약간 스파이 소설 같은 이야기도 있어요. 네. 독립협회 뭐 만민공동회 이런 거 활동할 때 잠깐 들어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잘 풀려서 나라가 엎어지면 내가 들어갈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우장춘 박사가 이때 결혼을 하면서 일본 호적이 처음으로 생겨서 일본인이 됩니다. 스나가 나가하루라는 이름으로. 근데 진짜 사랑했나 보네요. 일본인이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호적상으로 일본인이 된 후에도 자신을 계속 우나가하루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 논문 같은 거는 무슨 우나하루로. 이름으로? 그걸로 다 되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국의 신문이나 이런 거를 보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약간 좀 그렇게까지 뭐 또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입장에서는 뭐 어제까지 계속 자기 우나가루라고 하고 다니다가 네. 결혼하면서 새로 호적 생겼다고 오늘부터 어제 우나가루는 이제 죽고 없어 이제부터 나는 스나가 나가루야 라고 하기 그냥 민망하고 귀찮으니까 계속 예전부터 쓰던 우나가루라는 거를 그냥 유지했을 것이다 라고 그냥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은 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에 일본에서 살면서 자기 이름을 우나가루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 우씨도 있어요? 이걸 해야 되거든요 항상.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저희 아버지가 조선에서 오셔가지고 제 사실 아버지 쪽이 조선인이에요. 이런 얘기를 매번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이게 이름 두 글자인 것도 되게 짜증 나거든요. 이용입니다. 그럼 이용이 씨요 이렇게 가지고 이름이 이용이요 이렇게. 네, 이용 희 씨요 이용이 씨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되게 짜증 나가지고 난 내 자식은 절대 외자 안 쓴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짜증 나는데 이거 매번 이렇게 우씨도 있어요 막 해가지고 제가 조선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매번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짜증 났겠어요. 특히 뭐 자기 좀 싫어하는 사람도 뭐 세상에 만날 때가 있잖아요. 조선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참 쉽게 한마디로 잘라서 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런 정체성의
삶을 사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천재고 공부 잘하고 막 과학 대장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어. 수학을 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학을 아, 잘했다는 네네. 우리 이야기가. 동네 과학대장. 그러니까. 수학을 잘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수학을 잘해가지고 본인은 원래 어떤 공대 쪽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것도 번듯한 제국 대학에 공대에 들어가가지고 좀 이렇게 멋있게 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꿈을 다 버리고 전문대 과정에 농대로 들어갔느냐. 가장 그만큼 성적이 안 돼서 뭐 이런 것도 이유일 것이고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것은 뭐냐면 가난해서인데 학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학비를. 그러니까 학비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당시에 학비를 구하기 굉장히 좋은 경로가 우장춘 박사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학교에 대학교 입학하고 할 때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자기의 아직 국적상으로는 그러니까 그 서류상으로는 조선인인 거예요. 네. 자기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대학 진학을 하면 일본에 머무는 조선인 유학생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 같은. 갈 수가 있어요. 무슨 농어촌 전형처럼. 아, 조선 총독부에서 그러면 그 장학금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게 그래서- 있었구나.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쓰는 거는 노리기가 되게 좋았는데 네. 거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인들을 무슨 그 뭐 정치학 전공 이런 거에 하는데 뭐 돈을 뭐 대학원 공부까지 해라 너도 뭐 이렇게 해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유학 가는 것까지 내가 다 대줄게 이런 식으로 조선 총독부에서 할 리는 그래서 독립운동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는 네. 그 당시 조선 총독부 기준에 식민지 조선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장학금을 대준단 말이에요. 네. 농업, 광업 그런 거였겠네요. 그래서 무슨 전공은 되고 무슨 학교는 되고 무슨 전공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우장춘 박사가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그 선 내에서 자기가 갈 수 있으면서 장학금도 잘 받을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도쿄에 있는 그 전문대 농업 과정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 농학 이런 게 크게 그렇게 적성에 맞아서 그걸 고른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뭐 농사를 열심히 하면서 농사 짓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던 것도 아니고 우리 저기 김삼순 편 이야기 할 때는 네. 김삼순 이분이 대지주 네. 대농장주 집안의 딸로서 음. 농사 농촌 이런 거에 굉장히 친숙했던 분이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중에 농학 박사가 될 때도 굉장히 그런 친근한 그런 생각 속에서 그쪽으로 쫙 넘어가게 됐는데 네. 그리고 뭐 농학 박사가 먼저 된 선배를 동경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게 있는데 네. 우장춘 박사가 그 전문대학교 이 도쿄 제국대학 농학 실과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 진학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아마도 제 추측에는 너무나 한국인답게 성적에 맞춰서 장학금에 맞춰서 성적과 학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밖에 갈 데가 없구나 네. 해가지고 가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버리신 거죠. 대학 원서를 써본 거의 모든 한국인이 겪는 것과 같은 과정을 겪고. 그러니까 사실 약간 뭐 꿈을 쫓아야 된다든지 네. 적성을 막 찾아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이런 케이스들 보면 그냥 그런 것도 뭐 큰 상관은 없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농사 시험장에 가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막일하는 그야말로 농사 짓는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품종을 개량하고 이런 연구에 조금씩 참여를 하게 되는데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막상 이 흙을 만지고 땅을 파자마자 각성. 적성. 정말 그런 느낌인지 네. 아주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한테 명망도 좀 얻게 된 거예요. 우장춘 박사는 인생에 걸쳐서 이렇게 쭉 보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네. 이분이 근면하시고 항상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연구나 일에 몰두하는 이런 거를 약간 이런 거는 그 이분이 일본 분이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유행하던 어떤 근면의 미덕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일부러 좀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일본식의 그런 장인 정신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집착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런 거라 항상 그런 걸 되게 일본 국가에서 이렇게 좀 선전하려고 해야 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본도 에도 시대 이럴 때는 그런 식의 일본인의 특유의 어떤 그런 근면함이 그런 게
그렇게 막 드러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일본이 근대화가 되면서 그런 거를 좀 발굴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많이 퍼뜨리는 겁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근데 그런 거의 일환이었는지, 근데 그것도 성격이 좀 맞아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 굉장히 성실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저씨로서 동료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 하시는 분이었다고 해요.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동료들하고 같이 한잔하기, 밖에서 한잔하고 집에서 들어와가지고 또 뭐 마작 같은 거 하면서 밤새도록 놀기,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하시는 분이고. 성격 좋으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장기, 바둑 내기 뭐 이런 것도 뭐 재미삼아 많이 하시고. 일본이니까 화투 뭐 이런 것도 좀 하시고, 뭐 그렇게 심취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고, 심취했으면 망했겠죠. 그러셨던 것 같지는 않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재미삼아 많이 하면서 동료들한테 이렇게 좀 인기 있는 사람, 신망 있는 사람, 저기 우상이라고 했겠죠. 우상 저 사람 재밌다, 괜찮다, 성실하고, 저 재밌는 사람이고 저 사람하고 술 먹으면서 이야기 저희 하면 재밌는데, 근데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은 또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라고 해서 좀 인망도 얻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살던 과정, 인망을 얻고 하니까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사람들도 후배들은 특히 이분한테 좀 의지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인데, 우장춘 박사 그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 나와가지고 이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승진을 해가지고 기사가 되고, 그렇죠. 그 위에 관리직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일도 배워가지고 상당히 좀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경력도 이제 많이 쌓였는데, 나는 전문대 과정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기사가 못 되고 왜 계속 기수여야만 하는가라는 것 때문에 좀 괴로워하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이 많이 사라졌다고들 하지만 아직도 회사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졸 쪽 직급하고 대졸자들하고 서로 다른 트랙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고졸 트랙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일을 잘하고 경력이 20년 30년 쌓여도 대졸 트랙 쪽으로, 예를 들면 뭐 과장 이상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런 것 때문에 뭐 좌절하고 뭐 고민하고 뭐 이런 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아직도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일본에서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렇겠죠. 약간 계급차처럼 거의 느껴졌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던 와중에 이거를 내가 넘어서려면 뭔가를 좀 따야 되겠구나. 뭔가 학문적으로 내가 뭘 이렇게 좀 하나 성과를 얻어서 뭘 이렇게 좀 넘어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박사학위를 딸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아직 학사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인 점까지 확 치고 나가게 된 겁니다. 피투니아의 꽃의 모양을 개량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 거예요. 피투니아 심는 사람들마다 이 씨앗 다 사간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올해 일본이 만들어낸 히트 상품 약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